개영 씨, 취하셨나요? 취하면 어떤가요? 오늘은 정환 씨에게 안겨 있고 싶어요. 울지 마세요. 오늘 밤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술 기운이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은 이미 그녀의 몸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고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제 입술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키스를 나눴고 그 순간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환 씨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정말 생각할수록 이진이 부러워 죽겠네요. 혜영 씨, 제 것은 지금 오로지 혜영 씨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박정환, 52살. 동네 휴대폰 대리점 간판 불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저녁마다 텅 빈 식탁을 지나 안방 전등을 끄는 습관이 몸에 밴 남자였다. 두 딸은 이미 각자의 도시로 떠났고 집에는 그와 아내 미진만 남았다. 말이 부부지. 사이는 오래전부터 물처럼 담담했다. 피곤하다는 말 뒤에 숨어 지나가는 저녁들. 서로의 밥상은 따로였고 안부도 간단했다. 정화는 종종 거실 창문에 기대서 있었다. 창밖 가로등의 노란 빛이 바닥을 열게 칠하면 그 위로 한숨이 길게 흘렀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은 척을 배우게 된 걸까? 스스로 묻는 물음표가 밤마다 길어졌다. 그날은 달랐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미진이 전화를 끊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고등학교 친구 혜영이 며칠만 우리 집에 지내도 될까? 결혼이 기울어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 당분간 몸 누일 곳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다. 정화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래, 그러자라고 답했다. 오래전 한번 본 적 있는 이름. 그때도 그는 참 고운 사람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던 기억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던 밤, 낯익은 인사와 함께 들어온 건 조심스러운 웃음과 겨울바람에 배인 샴푸 향, 그리고 누군가의 나른한 피로였다. 혜영은 지나치게 박지도 과하게 무너지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민폐 끼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말끝이 닿는 자리마다 외로움이 작은 얼룩처럼 번졌다. 미지는 딸들 방을 내주고는 텔레비전 소리에 몸을 기대었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로 시간의 여백이 길게 놓였다. 다음 날 새벽,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출근을 서두르는 미지는 서류 가방을 챙겨 곧장 나섰고 문이 닫히자 허공에 작은 진동이 남았다.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혜영이 조심스레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국, 단정히 놓인 젓가락, 식사 꼭 하셔야 해요라는 한마디. 정화는 그 말 속에서 오래 잊었던 호명을 들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하루에 다시 불려 들어오는 감각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 불리는 느낌. 그 잠깐의 따뜻함이 그를 서서히 흔들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위로라는 말이 때로는 밥 한 숟가락의 온기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오래 굳은 마음의 문을 미세하게 열어젖힌다는 것을. 창문 너머 겨울빛이 열게 번지는 사이 세 사람의 침묵은 각자의 방식으로 균열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영이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아침마다 현관문을 박차듯 나갔고 집 안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가볍게 흥얼거리는 노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까지. 그 모든 게 제 일상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정성, 누군가가 저를 위해 내어놓은 따뜻한 식탁. 혜영은 늘 말끝을 낮추며 조심스레 물었죠. 입맛에 맞으세요? 혹시 싱겁진 않나요?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 제 안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괜히 안방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눈길을 주었습니다. 무심한 듯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도 고와 보였고 어쩐지 오래전 연애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넘어가선 안 되는 선이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내가 드물게 일찍 귀가했습니다. 상 위에는 고기와 회, 그리고 소주병이 놓였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풀렸고 술 기운의 혜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길 가다 남자와 눈만 마주쳐도 난리가 나곤 했죠.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제 가슴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 바람난 적 있잖아. 다 알아. 괜히 불쌍한 척하지 마.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혜영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내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곧 깊은 잠에 빠졌고 거실에는 저와 혜영만 남았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있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참 불쌍하지 않아요? 기대 쉴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녀의 눈물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도 위험한 온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는지 욕망이었는지 스스로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던 어떤 금이 다시금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늘 그렇듯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도리어 소란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혜영이 내는 작은 기침 소리조차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환 씨,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단출한 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그 소박한 상차림이 어쩐지 눈물겹게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전에는 당연했을 식사 한 끼가 이제는 특별한 호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심히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상을 신경 써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잊고 있던 존재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리점에서 돌아와 보니 혜영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창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단함도 어쩔 수 없는 쓸쓸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바라보는 것조차 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여전히 건조했고 혜영의 존재는 제 하루의 공백을 채우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작은 친절에도 쉽게 흔들리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은 때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뜻밖의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식탁에 둘러앉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굽고 회를 시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주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자 혜영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남편의 의심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길 가다 남자랑 눈만 마주쳐도 소리치고 의심하고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결국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컵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근데 너 바람난 적 있잖아. 다 알아. 괜히 불쌍한 척하지 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영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김에 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 하지만 아내는 이미 눈이 풀린 채 중얼거리듯 독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다 눕혔습니다. 방 안에선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엔 혜영과 저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소주잔을 꼭 쥔 채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환 씨, 저 사실 살면서
제대로 기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잘못된 사람만 만나고, 늘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지 남자를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외로움과 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마음속까지 파고들었고 저는 오래 묵혀온 공허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래 묻어둔 외로움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영과 제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는 국이 끓는 소리가 났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정환 씨, 건강이 제일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다정함은 오래 굳은 제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아내가 늘 바쁘다며 외면했던 자리에 혜영은 묵묵히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 앞에서 웃음이 많아지고 말이 술술 나오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저는 괜히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넥타이 매듭도 괜히 곱게 조정해보고 그녀의 눈길이 스칠까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때때로 눈이 마주치면 혜영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그 짧은 순간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아내 옆에 누워 있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맞은편 방에 있는 혜영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책을 읽는 모습,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는 모습, 그리고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잠드는 모습까지. 일상적인 장면들이 제겐 설렘이자 두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외로움 속에서 스며드는 온기는 그 어떤 이성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제 안의 빈틈은 이미 그녀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리점에서 돌아와 보니 혜영이 거실 창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빛이 열게 번지는 창가에서 그녀는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씩씩함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입술을 깨물며 다가갔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웠지만 제 안의 공허와 그녀의 고독이 같은 리듬으로 울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빈자리와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소한 다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다정함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투에는 이미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우리 다 같이 술 한잔하자. 아내는 고기를 굽고 술잔을 채우며 억지로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저와 혜영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아내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 혜영아, 네가 남자한테 기댄다는 거 다 알거든. 괜히 불쌍한 척하지 마. 그 말에 혜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고 손끝은 술잔을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김에 왜 상처 주는 말을 해? 하지만 아내는 이미 취기에 눈이 풀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눕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니 거실엔 혜영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꼭 붙잡고 있다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환 씨, 저 참 불쌍하죠? 늘 잘못된 사람만 만나고 늘 상처받고 기대려 해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순간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를 붙잡았고 그 순간 그녀의 체온이 제 가슴에 안겼습니다. 온몸에 전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혜영은 힘없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그냥 기대게 해주세요. 저는 숨이 막힐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동시에 제 안에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갈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눈물 젖은 얼굴, 그리고 의지할 데 없어 흔들리는 그녀의 어깨가 저를 끝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혜영은 제 어깨에 잠시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제 안의 공허도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환 씨, 미진이는 참 좋겠어요. 이렇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그 말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필요로 된다는 감각이 지금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혜영 사이에는 더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웃었고 대리점에서 돌아오면 그녀가 청소해 둔 거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심지어 빨래와 집안일까지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어느새 이 집의 또 다른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고 무심했기에 그 공백을 혜영이 채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언젠가는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 선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미소를 기다렸고 저녁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던 밤, 혜영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외로울 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지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죠. 야, 혜영아,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눈치라는 게 없니?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 거실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억눌린 듯 대답했습니다. 집 구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나가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씨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맨날 그 소리잖아. 언제까지 붙어먹을 건데. 정말 양심도 없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혜영이 쫓겨난다면 다시 텅 빈 집에서 무심한 아내와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어려운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잠시 신세지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제 말은 거칠게 튀어나왔고 아내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혜영은 몰래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환 씨, 그러다 다 들켜요. 괜찮아요. 제가 집을 구하면 그때는 정환 씨가 자주 오면 되잖아요. 우리 맨날 볼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던 제 분노마저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내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주말에도 집에 머물며 저와 혜영을 지켜보려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혜영은 집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대리점 뒷골목, 한적한 공원 주차장, 그곳들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짧고도 위험한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들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고
언젠가는 모든 게 들통날 거라는 불안이 제 안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와 혜영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섰고 집안 공기는 매일같이 팽팽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국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이 던져지듯 떨어지고 아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기생충처럼 말이야. 내가 좋아서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뭘 알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로를 찔렀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힘조차 잃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영은 결국 울분의 차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끝내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정환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아직 보증금도 못 구했어요. 정말 이렇게 저를 내칠 거예요? 혜영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물었지만 제 입은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아내의 강한 기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하고 할 거 다 해놓고 정작 이럴 때는 모른 척하네. 마지막으로 남긴 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끌고 현관문을 박차듯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은 건 싸늘한 공기와 아내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혜영이 마지막으로 보낸 눈빛, 그 싸늘한 한 줄기, 시선이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혜영이 떠난 집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남겨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종적을 감춘 사람처럼 그녀는 제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리점 문을 닫으려던 순간 아내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봐. 아내는 냉정하게 휴대폰을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에는 혜영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 네 남편 나한테 다 빠졌어. 너랑은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나한테는 애걸복걸했어. 네 남편이랑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면 기가 막히겠지? 메시지 속의 문장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손끝은 분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산 거야? 그녀의 외침은 대리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인간아, 네가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저를 끝없이 짓밟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아내를 배신했고 결국 남은 건 폐업뿐이라는 사실을. 집을 나온 저는 어머니 집에 얹혀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지른 선택들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은 작은 흔들림 하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단숨에 내던졌고 가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남은 건 배신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릴 때 그 끝은 언제나 파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